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21분입니다. 오전에는 시원했는데 오후 되니까 갑자기 확 더워지네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시원한 데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계절의 변화가 좀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오전에는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씩 좀 시원하긴 합니다. 낮엔 덥지만요.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좀 느끼고 있고, 하여튼 본 영상으로 월요일날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없고요.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마감했죠, 그죠? 네,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S&P는 일단 낙폭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의 낙폭이 크고 유럽 증시의 낙폭이 큽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그 각각의 시장의 특징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 증시가 요즘에 변동성이 좀 큽니다. 미국 증시보다요. 하루에 1%씩 움직이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미국은 하루에 1%씩 움직이면 급등락이라 할 수 있지만 지금 유럽 증시가 하루에 1%씩 움직이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이러한 시장의 특징도 뭐 이렇게 낙폭의 차이를 좀 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뭐 보시면 IT 빅테크가 많이 포함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그죠? 네, 금리와 관련된 악재가 시장을 흔들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뭐 좀 많이 빠졌구나 이런 내용들을 가볍게 일단 체크를 해봤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저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요? 표면적인 이유 있죠. 미국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에 급등하고 있던 장기물 금리가 더욱더 올랐고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특히 나스닥 위주로 해서 IT 빅테크 성장주 위주로 해서 시장이 많이 빠졌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거에 좀 덜 민감한 S&P나 다우 같은 거는 뭐 보시다시피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뭔 이야기를 하려 하는 거냐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 시장이 이제 한 몇 주쯤 전부터 해갖고 슬슬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다중 고점형을 만들어내면서 미국 증시가 슬슬 빠지고 있죠. 첫 번째로 시장의 악재라고 명목적인 악재라고 아무것도 악재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등장한 악재가 BOJ의 YCC 조절한다라는 그 악재가 나왔었죠. 예, 이거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습니다, 그죠? 신용등급 강등이 되고 나서 시장이 계속해서 더 빠지고 있고 장기물 금리는 더 올라가고 있죠. 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자체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수 있다. 이거는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라 말씀드렸지만 이때 신용등급 강등이 되면서 제가 이제 드렸던 이야기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까지는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도 별로 집중을 안 했다.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 됐으니까 이번에 급등을 했는데 이 금리가 급등한 걸로 인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드디어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구나 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주기 시작했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적으로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보자라고 지난번에 저만의 표현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까지 신용등급 강등이 된 지 시간이 좀 흘렀죠.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됐나요? 그쯤 된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슬슬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구조적인 변화가 서서히 확인되고 있어요. 예, 몇 주 정도 지났는데요. 그래서 장기물 금리가 강하게 오르고 있다. 이런 점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싶습니다. 뭐 물론 그 와중에도 여전히 뭐 미국 경제가 좋다 뭐 이런 논리는 뭐 딱히 그죠? 예, 딱히 뭐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뭐 자료를 뭐 직접 보여드리고 뭐 그러진 않을 건데 제 어젯밤에 여러 가지 자료들 보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미국 경제의 리세션 경기 침체 확률을 오히려 더 낮췄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하다. 예. 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장이 올랐었는데 지금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한 랠리는 일단 일단락 된 게 아니냐. 여기서 일단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시장은 장기물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다른 악재에 좀 포커스를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승장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이제 더 이상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호재는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면서 증시가 흔들린다는 이런 논리가 지금 이제 시장의 주류로 슬슬 인정받고 있으니까 시장이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야, 그래봐야 상승장인데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냐 라고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여기서 한번 방향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좀 많이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큰 뜻을 품고 하방 진입을 하고 있죠. 오래간만에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거 월봉인데, 나스닥 월봉인데요. 지금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 좀 하락을 한 번쯤 하긴 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원래 8월쯤이면 한 번쯤 시장이 흔들리는 자리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월봉상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게 쌍고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2021년 겨울에 만들어놨던 나스닥 고점이 16,760 얼마였는데, 지금 이번에 보시면 15,000 얼마대에서 지금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몇 주간 빠지면서 상승이 완전 끝나버릴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박스권이라는 건 뭡니까? 박스권이라는 거는 이 직전 고점까지 이렇게 고점이 딱 올라와 줘야,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박스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번에 혹시나 하락이 나오더라도 박스권 하단은 지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고점이 슬슬 낮아졌다라고 한다면은 다음번에 이 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이게 하락으로 더 연결될 가능성이 좀 등장을 하는 거죠. 일단 어떤 큰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가 그만큼 좀 위험한 그런 거예요. 또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논리이긴 한 건데, 사실 지난번 작년 1년 동안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의미 있는 투매 봤습니까? 의미 있는 투매. 야, 이건 대폭락이다. 이건 정말 손발이 덜덜 떨리는 무서운 폭락이다. 이런 거 봤습니까?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서 여기서 방향을 전환했나요? 그렇지 않죠. 오랫동안 박스권을 거치면서 차분하게 몇 달 동안 바닥 거치면서 몇 달 동안 바닥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천천히. 그래서 이게 어쨌든 1년 동안 하락했으면 제법 많이 하락을 한 건데, 이 하락하는 이런 긴 하락 추세가 투매도 없이 하락을 끝낸다는 게 좀 약간 의아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 나왔던 그런 투매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도 조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락의 목표치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근데 일단은 설득력이 그다지 높지는 않고 설득력이 한 중간 정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 그냥 그 정도로 일단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기술적인 이야기 말고도 근데 다른 것도 할 이야기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너무 오랫동안 역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침체가 안 왔던 적이 없었지 않냐, 100%의 확률로 침체가 왔었지 않았냐, 경기 침체 오면 주식이 많이 빠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저의 하방 투자 아이디어는요. 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올해 3월달에 은행들이 망하면서 신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신용이 위축이 되고 있고 거기다 장기물 금리 이런 것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그 이자 부담 이런 게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은 사람들이 돈을 잘 못 갚을 수 있다. 그러면 연체율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씩 보여드리는 게, 이게 이제 미국의 파산 신청 건수인데, 보시면 언젠가부터 해갖고 23년 들어와서부터 연체율이 특정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이건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연체율이 아니고 파산 건수죠, 그죠? 예. 그 파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파산이 계속 늘어나면은 경기가 좋든 말든 신용 위축 이런 걸로 인해 갖고 경기 침체로 급속히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제가 좋은 거하고 신용 문제 때문에 그 경제에 위기가 오는 거는 다른 이야기죠, 그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저의 투자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빠지려고 하면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삐끗하면은 굉장히 크게 꺾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방금 전에, 그죠? 신용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한번 꺾여서 방향성이 아래로 꺾이기만 해서 잘만 내려가면은 어쨌든 큰일이 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단 저희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하방 베팅을 해서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아직도 하락 추세로 전환은 안 됐습니다, 그죠? 나스닥인데요.
직전 저점 여기죠. 여기를 깨야 하락 추세인 겁니다. 여기를 깨야 상승 추세가 끝나는 거고요. 아직은 아니죠. 그냥 차분히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차분히 잘 빠지는 걸까요? 계절의 변화처럼 아직 강세장이니까 대기 매수세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눌림시 매수, 아직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주식이 잘 빠지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IT 빅테크가 요즘 약하죠. 그죠? 예. 백날 다른 종목들 강해봐야 소용없어요. IT 빅테크가 죽으면 대형주들이 모여있는 지수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코스피 비율에서 생각해보세요. 그죠? 다른 종목들 다 올라도 코스피가 폭락한다 삼성전자가 폭락한다 생각해보세요. 지수가 좋을 수가 없고, 삼성전자의 급락 폭락은 결과적으로 뭐 프로그램 매도 이런 걸 불러서 잘 올라가던 다른 종목들의 발목도 잡고 끌어내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대형주들이 약하다. 미국 대형주들, IT 빅테크, 애플 이런 친구들이 약하다는 게 아무튼 지금 현재 주식시장 미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면 딱 깔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치국 먹는 거 아니고 전환 가능성 정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S&P는 어젯밤에 중요한 지지선 딱 터치하고 일단은 그죠? 지지력 테스트 했네요. 드디어 4470 자꾸자꾸 4470이라는 중요한 지지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붕괴돼야 좀 이제 단기 하락 추세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이런, 그죠? 얘도 직전 저점 이런 자리 붕괴가 돼야 본격적으로 상승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아직까지 강하긴 강한데요. S&P도 보시다시피 다른 종목들은 강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그죠? 미국 다른 종목들, 상승 종목 수도 제법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건강한데 지금 S&P가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건 애플의 영향이죠. 결과적으로요. 애플의 영향 때문에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다. 그래서 자꾸자꾸 저점을 조금씩 낮추고 있고, 어느덧 이제 목요일 금요일 해서 4470이라는 그런 지지선도 두 번이나 건드리고 있는데, 일단 의미 있는 지지력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붕괴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붕괴되진 않았죠.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된다. 하여튼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왔다, 이렇게 S&P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미국 증시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차분히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애플 같은 거 보세요. 그죠? 어제 양봉이 나왔으니까 지지력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의미 있는 지지력 그런 거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저항 이 자리가 있는데, 어제는 그냥 그 저항을 붕괴시킨 것일 뿐이죠. 저항 붕괴시키고 나서 사실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좀 하긴 했는데, 좀 하락이 좀 제한됐던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좀 약간 좀 순서가 좀 거꾸로 되긴 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대 인플레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기대 인플레가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일단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잘 돼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지표 때문에 받았던 충격에서 이제 더 이상 시장이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이 충격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선방을 하면서 좀 잘 막아준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기대 인플레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국제유가 이런 거 오르면서 기대 인플레가 굉장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치를 엄청나게 많이 하회했습니다. 장기 인플레도 오히려 하락을 했죠.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물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시장 참가자들 말고 이제 일반인들 조사를 해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낮아지고 있단 말이죠. 하여튼 이런 점들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지다 말았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중에 그죠? 다중바닥형 만들면서 일단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죠? 물론 하락으로서의 의미가 당연히 더 큽니다. 이거는 지지력이라고 의미 있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S&P 나스닥이요. 하여튼 근데 장중에 그런 요인도 있었다. 그런 요인 등으로 인해서 애플은 급락 폭락도 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기 때문에 급락 폭락도 할 수 있었는데, 급락 폭락은 일단 하지 않고 적당히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식으로 마감을 했고, 사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강세장이죠. 그죠? 이렇게 급락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급락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하여튼 애플이 잘 버티면서 일단 추가적인 시장의 급락은 막았다. 그러나 시장의 이런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점검만 했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독일 증시 좀 잠깐 볼까요? 유럽 증시는 이렇게 됐죠. 독일 증시는요.
전일 급등을 모두 다 되돌렸으니까 일단 전일 급등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일단 단기적으로 비추세 구간이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박스권이죠, 그죠? 박스권 안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방향성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상승하지 못했고 전일 상승을 완전히 다 되돌렸기 때문에 또다시 아래쪽으로 또다시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난번에 급락했던 직전 저점이 여기에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뭐 급락 폭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더럽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추세다, 비추세. 비추세긴 비추세인데 미국 증시에 비해서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죠?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좁은 박스권 안에서 이 박스권의 그 위아래 이 범위가 굉장히 큰 거죠. 그죠? 그래서 급등락을 하고 있지만 이건 급등락이 아니다. 하여튼 미국 유럽 증시도 지금 별 방향성이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한국 증시는 약간 그 미국 증시보다 유럽 증시를 좀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요. 이게 어쩌면 뭐 월요일날 코스피의 미래일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직까지 강세장이고 지금 이제 위쪽에서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으나 지금 급락할 때도 아니고 간절기라고요, 간절기, 그죠? 방향이 없잖아요, 사실 큰 틀에서 보면요. 방향에 대한 기대감만 있지 실제적으로 방향성은 없잖아요. 옆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국 증시도 야 미국이 하락했으니까 야 미국 물가지표가 높아졌으니까 월요일날 대폭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곤란할 수가 있죠, 그죠? 코스피는 선물 340, 선물 342 좁은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340이 붕괴돼야 아래로 간다 할 수 있는 거고 342가 돌파 한착 돼야 위로 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디로 간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일단 김치국 먹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분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물가지표가 분명히 저 높았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 증시에 악재가 등장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그 정도 생각, 개파락 출발할 수 있겠구나, 그냥 그 정도 생각 정도만 하시고 실질적인 흐름은 이제 월요일날 개장해서 봐야 되겠죠. 340 지지력 테스트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요, 그죠? 네, 코스피 340, 340, 342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39입니다. 339 그리고 342 3포인트 안에 박스권인데 일단 뭐 339 지지력 테스트 하겠죠, 월요일 날요. 붕괴되면 이제 급락할 수 있는 거고요. 붕괴 안 되면 또 박스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붕괴 될지 안 될지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국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강조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얼추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이 물가지표하고 중요도는 당연히 코어 PPI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도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이 물가지표에 악영향을 받는다라 생각하시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물가지표에 악영향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번 PPI가 예상치보다 높았는데 시장의 반응이 그래도 제 생각했던 것보다 좀 셌거든요. 물가지표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하니까 막 미국 증시 급락하고 발표하자마자 미국 증시 급락하고 막 달러 오르고 금리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좀 반응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PPI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연준의 물가지표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가가 PCE 프라이스 인덱스죠. 이 PCE 프라이스 인덱스의 주요 항목을 PPI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PPI가 예상치보다 높아지면은 결과적으로 연준이 물가의 기준으로 보는 PCE 프라이스 인덱스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시장이 좀 치명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상식적으로 좀 알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영향으로 뭐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 그죠? 미국 증시 지지력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 쭉 드렸고요. 달러 인덱스는 뭐 보시다시피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높았으니까 드디어 직전 고점 레벨업 돌파 한착했고요. 드디어 양봉의 몸통으로 돌파 한착했고 워낙 오랫동안 여기서 저항을 소화했던 거기 때문에 소화하고 나서 돌파 한착한 거기 때문에 이 시세에 대한 신뢰도는 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소화 안 하고 하루 이틀 만에 급하게 튀어 올랐으면 이게 이제 의문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그죠, 검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신뢰도가 높다라고 제가 일단 보는 거예요. 일단 레벨업이 됐고요. 이대로 보이는 대로 믿어주면 되고, 다만 중요한 건 이제 바로 위에 직전 고점에 또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다는 점들.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도 이런 직전 고점 이런 자리를 넘어서야 이제 뭐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니 그런 거를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다? 하락이다. 아직까지 달러 인덱스 하락 추세입니다. 예. 어쨌든 근데 원달러 환율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이런 거 보면은 원달러 환율은 명확하게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 이제 이런 거 좀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예. 여기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뭐 금리는 어떻게 됐냐면 크게 올랐죠. 다시 직전 고점 저항에 걸렸습니다.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건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여기 전고점이 있는데 전고점 직전이거든요. 지금이 전고점이 워낙 무거운 저항인데 지난번에 워낙 급등해서 여기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급락을 해서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지난번에 이 자리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 전환되는 거 아니야? 하락 전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뭐 물가지표 PPI가 어떻게 나오고 30년물 국채 입찰이 응찰률이 좀 낮아지면서 3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이라면 다시 직전 고점과 전고점에 도전하러 갈 예정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이 중요한 이 라인을 돌파 한착을 한다라면은 시장은 큰 충격에 빠질 수 있겠죠. 얘가 돌파 한착하면 아마 미국 나스닥 지수는 드디어 상승장을 끝낼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하여튼 그죠? 한국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김치국 먹으면 안 된다고요. 붕괴시켜야 아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장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니까 그죠? 분명히 일단 지지력을 테스트할 겁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지지력이 붕괴될지 안 될지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